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 한쪽 구석, 풍선과 케이크 앞에 앉아있던 그 남자아이. 제 남편의 어린 시절 얼굴과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눈썹 모양, 코,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마치 오래된 사진 속 남편이 시간을 거슬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물컵이 테이블 위로 쏟아질 뻔했죠.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 없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사람인데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런데 남편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났다면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순애,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고 남편 최동욱과 40년을 함께했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5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는 명절에나 전화 한 통 받을 뿐입니다. 외로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이란 게 이렇게 뼛속까지 시린 것인지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레스토랑에서 마주한 광경은 외로움 따위는 잊게 만드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몰랐던 남편이 끝까지 숨기고 간 비밀. 그것이 바로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하루였죠. 남편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늘 그랬듯 동네 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사 준비는 제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는데 익숙한 냄새들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튀김 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 김치 냄새. 70년대부터 변하지 않은 그 정겨운 풍경이었죠. 순애 씨, 오늘도 장 보러 나왔어요? 단골 채소 가게 주인 아줌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제삿날이 다가와서요. 아이고, 벌써 3년이 됐나요? 시간 참 빠르네.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그날부터 말이죠. 장을 보고 나니 다리가 더욱 아팠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했지만 그날따라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마침 골목 끝에 새로 생긴 작은 레스토랑이 보였습니다. 깔끔해 보이는 외관에 어머니의 식탁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죠.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겠구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오후 시간대였습니다.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죠.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 오랜만에 듣는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풍선이 매달린 테이블, 그 앞에 앉아 있는 남자아이. 8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가 생일 케이크 초를 끄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뭐라고 속삭이고 옆에 앉은 중년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숟가락만 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 생일 파티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평범함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커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40년 전 제가 처음 만났던 25살 최동욱 그 자체였습니다. 선이 굵은 눈썹, 오똑한 콧날, 웃을 때 한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심지어 이마의 작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혹시 남편이 나 몰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저렇게 똑같을 수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동민아,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 이제 8살이네. 동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동민. 최동민. 그건 제 남편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존경하던 6.25 전쟁 때 전사하신 시아버지의 이름 말입니다. 이건 우연일 리가 없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일부러 묻어두는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은 그런 기억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의 일입니다. 당시 남편은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부산, 대구, 창원. 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죠.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을 키우며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 10시에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고 아들 학원비를 대기가 벅찼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남편도 힘들 텐데 제가 투정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1996년 가을쯤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2달 넘게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했고 보내주는 생활비도 줄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남편 회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최동욱 씨 계십니까? 아, 최 씨요? 요즘 현장 일이 바빠서 숙소에만 계십니다. 연락이 안 되시나요? 네. 한 달째 전화를 안 받아서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제가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남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나고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많이 힘들었어? 응. 현장이 힘들었어. 밥이나 먹어. 내가 미역국 끓여놨어. 그날 밤 남편은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고 한밤중에 일어나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그냥 잠이 안 와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었을까요? 그때 끝까지 물어봤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큰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세월이 흘러 남편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평생 공사판에서 일한 탓에 허리와 무릎이 망가졌고 심장도 약해졌습니다. 2019년 70살이 되던 해 겨울,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밥을 먹고 오늘 병원 가봐야겠어 하던 사람이 그날 오후에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오래 고생하셨나 봅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지.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일했던 현장 사람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낯선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조문을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저는 형님과 예전에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남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남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남은 건 텅 빈 집과 늙은 몸뚱이 뿐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이란 게 이렇게 깊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도 외로웠을까? 혼자 현장을 돌아다니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레스토랑에서 저는 남편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냥 닮은 거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 많잖아. 하지만 아이의 이름을 듣는 순간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동민. 그건 남편이 가장 존경하던 아버지의 이름이었고 남편이 내가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 이름을 붙이고 싶다고 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 이름은 최준호입니다. 시어머니가 장명소에 가서 지어온 이름이죠. 남편은 아쉬워했지만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 없어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왜 동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케이크를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아이의 입가에 묻은 크림을 휴지로 닦아주고 있었고 중년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저 남자는 왜 저렇게 불편해 보이지? 그리고 저 아이는 대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동민아,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엄마가 다 사줄게. 정말요? 저 로봇 장난감 갖고 싶어요. 알았어. 다음 주에 같이 사러 가자. 엄마. 저 여자가 아이의 엄마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 남자는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당장 저 테이블로 가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실례지만 저 아이가 혹시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미친 사람 취급받을지도 몰라. 죽은 남편과 닮았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물로 얼굴이라도 씻고 진정을 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세면대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그저 어깨만 들썩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 당신, 나한테 숨긴 게 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던 이유가 혹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게 숨긴 게 있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확실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0분쯤? 아니면 20분?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홀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던 그 남자,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그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최동욱 형님의 부인이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제가 형님 장례식 때 뵌 적이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장례식 때 조문을 왔던 그 남자, 검은 양복을 입고 고개를 깊이 숙였던 그 사람. 당신이 그때, 네,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형님과 예전에 현장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김태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그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태수라는 후배가 있는데 참 성실한 친구야.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형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어서요. 부탁? 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심장이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남편이 이 사람한테 무슨 부탁을? 저는 남자를 따라 레스토랑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릴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손이 떨려서 테이블 밑으로 감춰야 했습니다. 김태수라는 남자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비비작거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놀랐습니다. 몇 년 만에 받는 전화였거든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수야, 내가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라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형님은 그날 목소리가 많이 약하셨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었고요. 나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가기 전에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형님은 제게 한 아이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를 부탁했다고요? 네. 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못한 아이가 하나 있어. 그 아이 엄마는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어. 내가 죽으면 그 아이라도 한번 봐줄 수 있겠니? 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아까 그 아이입니까? 네. 그럼 그 아이 엄마는 형님과 예전에 알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언제요? 1996년쯤이라고 들었습니다. 1996년. 그해 가을 남편이 2달 넘게 집에 오지 않았던 그때 제가 불안해하며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던 그때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김은영이라는 분입니다. 당시 현장 식당에서 일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현장 식당? 그곳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밥을 먹는 곳이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아주머니들이 일했지만 가끔 젊은 여자들도 있었다고 남편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젊었습니까? 당시 25이었다고 합니다. 25? 남편이 42살 때였습니다. 17살 차이. 형님께서는 그 일을 평생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나는 평생 두 여자에게 죄를 지었어. 한 사람은 내 아내고 한 사람은 그 아이 엄마야. 둘 다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배신감? 아니었습니다. 슬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당신, 왜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였잖아요.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께서는 그 아이 엄마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매달 50만 원씩이요. 형님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됐던 시절의 말입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왜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가 항상 빠듯했는지, 왜 남편이 집에 올 때마다 수척해 있었는지, 왜 남편이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뒤척였는지. 하지만 아이가 5살 되던 해에 형님은 연락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왜요? 형님께서 심장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셨고 생활비를 보낼 여유가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했습니다. 2017년 남편이 처음으로 심장 검사를 받던 날, 의사가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면 위험해요라고 했던 그날, 남편은 그 뒤로 현장 일을 그만두고 집 근처 철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반토막이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님께서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도요? 네.
그 아이 엄마가 만나지 말아달라고 했답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김은영이라는 여자.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편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이해했을까요?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그 아이 엄마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바른 것이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편지입니다. 형님께서 직접 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은영 씨에게, 그리고 동민이에게. 동민이, 남편은 그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이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께서 그 아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네, 그 아이 엄마가 출산하기 전에 형님께 전화를 했답니다. 아들인데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라고요. 형님께서는 동민이라고 지어주세요. 제 아버지 이름입니다라고 하셨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그 아이에게 물려준 겁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그 이름을, 저희 아들에게는 주지 못했던 그 이름을. 사모님, 남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형님께서 사모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최고의 아내를 만났는데 자신이 그 은혜를 배신했다고, 용서를 빌 자격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레스토랑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바보예요. 정말 바보예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장 힘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갔습니다. 저에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혼자 견뎌냈습니다. 사모님, 형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하지만 은영 씨나 아내한테는 말하지 마. 그냥 멀리서라도 한 번만 보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오늘이 그 아이 생일이어서 은영 씨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형님 대신 그 아이를 축하해 주려고 왔습니다. 저는 아까 그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당신은 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군요. 당신이 책임지지 못했던 아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쓴 마지막 편지.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사과일까요? 변명일까요? 아니면 그리움일까요? 손이 봉투 쪽으로 갔습니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이걸 내가 봐도 되는 걸까? 이건 그 여자와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마지막 마음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손이 많이 떨립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를 빌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내가 저질렀던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96년 여름 대구 현장에서 당신을 처음 봤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당신은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당신. 그 모습이 제 아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당신에게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날씨가 더운데 힘드시죠?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당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20살에 고아원을 나와서 혼자 살아왔다는 것도요. 부모님 얼굴도 모른다는 당신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당신이 불쌍했습니다. 아니, 그건 핑계였습니다. 진실은 제가 외로웠던 겁니다. 집에 2달에 한 번씩 가는 생활이 힘들었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당신이 채워줬습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편했고 당신의 웃음이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당신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옮겼습니다.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연락을 했고 저는 돈을 보내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매달 50만 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만 필요한 게 아닌데,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데, 저는 그걸 주지 못했습니다. 동민이 제 아버지 이름을 물려받은 그 아이를 저는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은영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은 저 같은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제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죄스러웠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심장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동민이에게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너를 사랑한다.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빠는 울었단다. 기쁜 눈물이기도 했고 미안한 눈물이기도 했어. 내가 건강하게 자라주길, 내가 행복하게 살아주길 아빠는 늘 기도했단다. 은영 씨, 동민이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최동욱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방울이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번져나갔습니다. 이 사람,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분노는 없었습니다. 배신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이 평생 혼자 짊어지고 간 죄책감이, 남편이 숨기고 살았던 외로움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이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꿈속에서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베갯니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편지를 김은영이라는 여자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해야 할까요? 고민 끝에
저는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최동욱 아내입니다. 아,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저기, 그 편지 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직접 전해주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요? 네, 제가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여자를, 그리고 그 아이를. 하지만, 괜찮으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마음을 제가 전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은영 씨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김태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은영 씨가 만나겠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아이는 데리고 오지 않겠답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그 레스토랑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내가 과연 그 여자를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위로해야 할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편지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은영, 남편의 편지 속 그 여자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히 예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수하고 조용해 보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3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슬픔과 지친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김태수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네.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은영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앉으십시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우리 테이블만큼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읽었습니다. 김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쓴 편지를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남편은 당신을 많이 미안해했더군요. 김은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욱 씨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한 번도. 김은영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20살에 고아원을 나와서 혼자 살아야 했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고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동욱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김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 힘내세요라고 격려해주는 사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동욱 씨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신이 먼저요?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욱 씨가 결혼하셨다는 것도 아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김은영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뿐인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욱 씨한테 매달렸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저를 좋아해 주세요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편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먼저 잘못했다고, 자신이 선을 넘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던 겁니다. 동욱 씨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어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동욱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만하십시오.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임신했을 때는요? 동욱 씨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욱 씨는 미안해,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요? 매달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50만 원씩 아이가 5살 될 때까지요. 김은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동욱 씨가 가족들 생활비를 쪼개서 보내주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돈 보내지 마세요. 저 혼자 키울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왜 연락을 끊었는지, 남편이 왜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았는지, 그건 남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김은영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사모님, 제가 정말 죄송한 건 동욱 씨의 가정을 흔든 거예요. 김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외로움 때문에, 제 이기심 때문에 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김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깊은 슬픔. 이 사람도 피해자였구나. 고아원에서 자라 세상에 혼자 던져진 25살 여자. 따뜻함에 목말랐던 그 여자.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대가를 혼자 치르며 살아온 그 여자. 동민이는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제 질문에 김은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혼자 키웠습니다. 식당 일하면서 밤에는 편의점 알바도 했어요. 힘들었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민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제 전부였습니다. 김은영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동민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생일 사진. 동민이는 착한 아이예요.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아서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 당신은 이 사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겠구나.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보지 못했구나. 동민이는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봤습니다. 5살 때부터
나는 왜 아빠가 없어?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민이가 커가면서 점점 아빠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자기만 없다고 슬퍼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용기를 내서 동욱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김은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동욱 씨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늦었더라고요. 동민이한테 한 번이라도 아빠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여자도 남편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사모님, 김은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동욱 씨는 어떤 분이셨나요? 마지막에 행복하셨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고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평생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짐, 당신과 동민이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짐, 그 무게를 혼자 견디며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만은 아닙니다. 남편도 잘못이 있었고 저도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편지를 김은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남편이 당신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게 읽어보십시오. 남편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김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욱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편지를 다 읽은 김은영은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김태수도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김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전해주셔서 당신이 가져야 할 편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그 말에 김은영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남편은 두 여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저와 당신에게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상황이 불행했을 뿐이죠. 저는 김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서로를 용서합시다. 남편도 당신도 그리고 저도 모두 용서받아야 합니다. 김은영은 제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의 이야기, 동민이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 해가 지고 레스토랑에 불이 켜질 때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은영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남편을 사이에 둔 두 여자, 어떻게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김은영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두 개의 일을 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젊은 시절 제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김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십니까? 왜요? 동민이가 사모님을 만나보고 싶대요. 동민이가요? 네. 제가 편지 이야기를 했더니 동민이가 할머니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민이, 남편의 아들. 제가 만나도 괜찮을까요? 사모님 괜찮으시다면 같이 식사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고 작은 브로치도 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약속 장소는 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식탁이라는 간판. 이제는 낯설지 않은 그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김은영과 동민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동민이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동민이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저는 동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눈빛까지도. 동민아,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단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동민이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의 시계란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쓰시던 거야. 동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이게 할아버지 시계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너한테 주고 싶어 하셨을 거야. 동민이는 시계를 소중하게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동민이는 밥을 먹으면서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반장이에요. 오, 그래. 우리 동민이가 대단하네. 그리고 수학도 잘해요. 지난번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훌륭하구나. 동민이를 보면서 저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 이 아이를 정말 보고 싶어 했겠어요.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란 아들을.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동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단다. 말은 적었지만 마음은 따뜻하셨지. 그럼 저를 사랑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요. 그래도 사랑하셨단다. 편지에도 그렇게 쓰셨잖니. 동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은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동민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동민이가 정말 착하네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애 여사님 댁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십니까? 저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신용정보원이요? 네, 혹시 고 최동욱 씨와 관련하여 상속재산 조회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상속재산이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상하네요. 무슨 일입니까? 고 최동욱 씨 명의로 된 계좌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금액이요? 네. 약 12억 원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10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수익자가 최동욱 씨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최동민이라는 미성년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민, 동민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도 정확한 건 모릅니다. 다만 이 계좌가 20년 전에 개설됐고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요? 네, 처음에는 50만 원씩 입금되다가 나중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점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동민이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다고? 그것도 12억이나 되는 돈을?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의 출처가 최동욱 씨가 아닙니다. 네, 그럼 누구입니까? 한성그룹 회장 정우진 씨입니다. 한성그룹, 정우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성그룹은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었죠. 그리고 정우진 회장은 수천억 자산가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남편이 그런 사람을 알 리가. 저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사님께서 한번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 당신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왜 수천억 자산가가 당신 이름으로, 아니, 동민이 이름으로 돈을 입금한 겁니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또 다른 비밀. 이건 단순히 숨겨진 정체 실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족 배신과 유산 실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신용정보원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은 저에게 서류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전부 계좌 입출금 내역입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1월 50만 원 입금 정우진, 2003년 2월 50만 원 입금 정우진, 2010년 1월 100만 원 입금 정우진, 2018년 1월 200만 원 입금 정우진, 20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이 계좌는 최동욱 씨가 개설했지만 입금은 정우진 회장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직원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우진 회장과 최동욱 씨, 그리고 최동민이라는 아이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여사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성그룹은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봐야 할 일입니다. 저는 신용정보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 씨, 혹시 한성그룹 정우진 회장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정우진 회장이요? 물론 알죠.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혹시 형님, 아니, 동욱 씨가 그분과 아는 사이였습니까? 네, 그럴 리가요. 형님은 평범한 건설 노동자셨는데, 그럼 왜 정우진 회장이 동민이 명의로 20년 동안 돈을 입금했을까요? 뭐라고요?
저는 김태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2억 원의 계좌, 매달 입금되는 돈, 그리고 정우진 회장. 김태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서류로 확인했어요. 그럼 형님은 정우진 회장과 무슨 관계였던 거죠? 그걸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를 찾아가기로, 그리고 정우진 회장을 직접 만나기로, 남편의 마지막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40층짜리 유리 건물. 저 같은 평범한 노인이 들어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우진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 없이는. 최동욱과 최동민에 관한 일입니다. 회장님께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40층으로 올라가십시오. 비서실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애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복도를 지나 거대한 문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박순애 여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시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거대한 책상, 그리고 그 뒤에 앉아 있는 한 남자, 정우진 회장이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하얀 머리,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진 회장도 책상에서 일어나 저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동욱 씨, 부인이시군요. 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회장님께서 제 남편과 그리고 동민이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정우진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을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동민이에게는요. 왜입니까? 그 이유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최동욱 씨를 처음 만난 건 1995년이었습니다. 1995년이요? 네. 당시 저는 부산에 대형 호텔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첫 호텔 사업이었죠. 그리고 최동욱 씨는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저는 기억했습니다. 1995년 남편이 부산에서 일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 사고가 났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골이 무너지면서 6명의 노동자가 깔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네, 제 아들 정민호. 당시 28살이었습니다. 건축을 공부하고 싶다며 현장 실습을 나갔죠. 제가 말렸지만 고집을 부렸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최동욱 씨가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철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제 아들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철골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최동욱 씨가 제 아들을 감싸면서 자신의 몸으로 막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최동욱 씨는 그날 등뼈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래서였구나. 남편이 왜 허리 통증을 달고 살았는지, 왜 밤마다 진통제를 먹었는지. 하지만 제 아들은 살았습니다. 최동욱 씨 덕분에. 회장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최동욱 씨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돈을 드리려고 했죠. 하지만 최동욱 씨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고요? 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게 남편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동욱 씨를 계속 찾아갔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2003년쯤이었을 겁니다. 최동욱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라고요. 무슨 부탁이었습니까? 최동욱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돈을 모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동민이를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최동욱 씨가 명의를 만들어주면 제가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하겠다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빠짐없이 입금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씩, 나중에는 200만 원씩, 그렇게 모인 돈이 12억 원입니다. 12억. 남편이 동민이를 위해 모아둔 돈. 하지만 최동욱 씨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건이요? 이 사실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특히 아내분께도, 아이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동민이에게도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최동욱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속죄입니다. 제가 책임지지 못한 아이에게 이것만은 남겨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게 하고 싶습니다라고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을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여사님,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최동욱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셨고 자신의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동민이 명의 통장과 인감입니다. 동민이가 성인이 되면 찾아갈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이건 최동욱 씨가 동민이를 위해 남긴 사랑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민이에게 이 돈의 출처를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할아버지가 남긴 돈이라고만 해 주십시오. 그게 최동욱 씨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성그룹 본사를 나왔습니다. 손에는 12억 원이 든 통장, 남편이 동민이를 위해 20년 동안 모아둔 돈. 남편, 당신은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두 가지 짐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짐, 또 하나는 동민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짐. 그 무게를 혼자 견디며
말없이 살아왔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김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 씨,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그 레스토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김은영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우진 회장과의 만남, 남편의 이야기, 그리고 12억 원의 통장. 김은영은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욱 씨가 그렇게까지, 네. 그분은 동민이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김은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동민이 몫입니다. 하지만 이걸 제가 받아도 받으십시오. 이건 남편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김은영은 통장을 받아들고 흐느꼈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네. 동민이에게는 이게 할아버지가 남긴 돈이라고만 말해 주십시오. 정우진 회장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두 여자가 한 남자를 추억하며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가족이 된다는 것을. 하지만 설마 했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김은영, 동민이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동민이는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고 저는 동민이를 진짜 손주처럼 대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혈연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아이인데 마음만큼은 진짜 손주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제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다. 요즘 뭐 하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괜찮아.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애들도 건강하고요. 준호는 미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 손주들이었지만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갈 일이 생겼어요. 정말? 네, 다음 달에 출장이 잡혔어요. 일주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집에 들러야지. 당연하죠. 애들도 데려갈게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손주들을 볼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준호가 동민이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며칠 후 저는 동민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동민이는 제 손을 잡고 신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발표대회 나가요. 오, 그래. 무슨 발표인데? 나의 꿈이라는 주제예요.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건축가? 네. 멋진 건물을 많이 짓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요. 할아버지처럼. 남편은 건축가는 아니었지만 평생 건물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동민이는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건물을 지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여러 건물을 지으셨단다. 아파트, 호텔, 학교. 와, 대단하시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동민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이 모습을 당신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저녁 김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저 상담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동민이 학원비 때문에 고민이에요. 동민이가 수학을 잘해서 영재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얼마나 하는데요?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김은영에게는 큰 금액이었을 겁니다. 은영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사모님. 그럴 수 없어요. 괜찮아요. 동민이는 제 손주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받으세요. 남편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김은영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어요. 그냥 동민이 잘 키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여전히 젊은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민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가게예요? 응, 할머니가 40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란다. 와, 정말 오래됐네요. 가게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가끔 들러서 옛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동민아, 할머니가 여기서 할아버지 만났단다. 정말요? 응, 할아버지가 현장 일 끝나고 여기 와서 반찬 사가셨거든.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사장님, 김치 좀 주세요라고 하셨지. 동민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 흉내 내는 거 재밌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애 씨? 돌아보니 오랜 친구 정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정숙아. 오랜만이야. 근데 이 아이는? 정숙이가 동민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제 손주예요. 손주? 준호 아들이야? 아니요. 다른 손주예요. 다른 손주? 정숙이가 의아해하는 표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동민이는 이미 손주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호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 준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40을 넘긴 나이. 이제는 중년이 된 제 아들. 엄마, 준호야.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애들은 저기 있어요. 얘들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손주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는 미국 생활 이야기를 했고 저는 한국에서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응, 그냥 친구들 만나고 교회 다니고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죠?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엄마, 미국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하지만 혼자 계시면 나 혼자 아니야. 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만나는 아이가 있어. 아이요? 응. 8살 남자아이인데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설마 재혼하시려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재혼은 무슨... 그럼 그 아이가 누구예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이야. 순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숨겨둔 아들이 있어. 그 아이를 요즘 만나고 있어.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준호야,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실수를 했어. 하지만이요?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호야. 그리고 엄마는 그 아이를 만나고 계시다고요? 아버지의 배신을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가 아니야. 이해야. 이해요? 준호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아이와 그 아이 엄마는 우리 가족을 파괴한 사람들이에요. 준호야, 그렇게 말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준호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 호텔에서 묵겠습니다. 여기서는 못 있겠어요. 준호야.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손주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왜 화났어요? 괜찮아. 아빠가 지금 힘드신 거야. 저는 손주들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준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동민이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동민이는 이미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째 되는 날 김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시간 되세요? 왜요? 동민이가 발표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요? 우리 동민이가? 네, 최우수상이래요. 저는 기뻤습니다. 물론이죠. 당장 갈게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동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동민아, 축하한다. 최우수상이라며?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 할머니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발표했어요. 동민이는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나의 꿈 마이너스 할아버지 같은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상장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너무 기뻐서 그래.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김은영도 김태수도 와서 함께 기뻐해 줬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우리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준호야, 제가 너무 화를 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김은영을 보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준호입니다. 김은영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준호가 동민이를 보았습니다. 동민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동민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동민아. 나는 내 형이야. 형? 응.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야. 동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준호는 동민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형이 너무 늦게 왔지? 동민이도 준호를 안았습니다. 형? 저 형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은영도 김태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응.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그 아이와 그 아이 엄마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호텔에서 혼자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정작 분노해야 할 건 아버지의 실수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이기심이었다는 걸요. 준호야, 저는 아버지를 제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제 아버지, 우리 가족의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도 한 인간이었고 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준호는 김은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셨어요. 그리고 동민아. 준호가 동민이를 보았습니다. 형이 앞으로 잘 챙겨줄게. 미국은 멀지만 자주 연락하고 방학 때마다 올게.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동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동민이에게 미국 이야기를 해주었고 동민이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김은영과 준호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나요? 네. 동욱 씨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던 것 같아요. 그걸 엄마 혼자 감당하셨겠네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으니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도 어른이셨고 선택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동민이를 위해 우리가 가족이 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요? 네.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잖아요. 같은 아버지를 사랑했고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니까요. 김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준호는 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가족이란 건 혈연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더라고요. 엄마가 동민이를 손주처럼 아끼는 걸 보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이해해줘서.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제가 배웠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참 힘든 삶을 사셨네요. 그래. 두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셨지만 결국 완벽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최선을 다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 내 아버지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 엄마, 12억 원 이야기 들었어요. 어떻게? 정우진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와 회장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남을 구했고 그 대가로 받은 은혜를 자신이 아닌 동민이를 위해 썼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도 동민이 학비 보태겠습니다. 형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준호야. 그리고 나중에 동민이가 대학 갈 때도 제가 도와줄게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준호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준호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동민이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동민아,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형이 쓰던 건축책이야. 형도 어렸을 때 건축가가 되고 싶었거든. 정말요? 응. 근데 형은 다른 길로 갔어. 너는 꼭 건축가 되어라. 형이 응원할게. 네,
꼭 건축가 될게요. 동민이는 책을 소중하게 안았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뭘? 용서의 힘을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배신당했는데도 용서하시고 남편의 숨겨진 아들까지 품으시잖아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 맞아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준호는 저를 꽉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비행기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모습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동민이는 쑥쑥 자랐고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김은영은 더 이상 두 개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억 원 중 일부를 투자해서 작은 식당을 차렸고 그곳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준호는 약속대로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왔고 동민이와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두 손주를 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손주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민이 모두 제게는 소중한 손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김은영과 동민이도 함께였습니다. 동민아, 여기가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란다. 네. 동민이는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동민이에요. 할아버지 처음 뵙는데 인사드려요. 동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닮아서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동민이는 무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김은영도 절을 했습니다. 동욱 씨, 동민이 잘 키웠어요. 우리 아들, 이제 많이 컸죠?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동민이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겨주셔서 저도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당신이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 다 잘 해결됐어요. 준호도 동민이를 받아들였고 우리 모두 서로를 용서했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남긴 사랑, 우리가 잘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남자를 추억하며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은 12억 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건 용서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가족이 된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동민이 있어서 행복해. 할머니, 평생 같이 있어요. 네, 그럼 평생 같이 있자. 저는 동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 보고 있죠?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행복해요. 해가 지고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용서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이제 압니다. 에필로그 -3년 후, 동민이는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크고 목소리도 조금 굵어졌습니다. 여전히 건축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도 최우수 학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준호는 작년에 한국지사로 발령받아서 이제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민이와 매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진짜 형제처럼. 김은영의 식당은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많이 찾아옵니다. 어머니의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저는 여전히 두 손주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민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1등 했어요. 오, 정말? 우리 동민이 대단하네. 이것 봐요. 상금도 받았어요. 동민이는 상장과 상금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 돈으로 할머니께 선물 사드릴게요. 아니야, 동민아. 이건 내 돈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동민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동민아. 저는 동민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마치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당신이 남긴 사랑, 우리가 잘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숨기고 살았던 비밀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숨겨진 정체 실화였지만 결국은 사랑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수천억 자산가의 도움이 있었지만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 가족 배신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족의 확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꼭 전하십시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혈연이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가족이 된다는 것을. 용서와 사랑이 만드는 기적을 믿으십시오. 저처럼, 제 남편처럼, 그리고 우리 가족처럼. 마지막 인사.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